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바이오든 뭐 다른 기술이든 서비스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 바이오 이외 산업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드릴 겸 바이오하고 연결도 돼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이나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관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비기닝 메럴스인데 기술 기업이 이제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 기술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실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 이제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변환을 다른 모델로 사업을 그 바꿔도 이렇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근데 기술 기업들은 그런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7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한 이제 블루포인트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스타트업과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도 이제 대학원 때 그 박사학위를 하던 주제를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엑싯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했던 실수를 저만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굉장히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기업 가치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술로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도 주고 싶고 또 그게 사업의 기회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루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목적한 대로 1년, 2년 지나도 똑같이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어떤 전환 과정이라든지 피봇 과정을 거치는데 기술 기업은 피봇 과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드웨어 비즈니스인 줄 알고 하드웨어로 사람도 엄청 뽑고 설비 투자도 해놓고 계약도 뭐 그런 계약을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이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도 그 밸류 체인에서 밸류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그런 투자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방향을 잘 안다 해도 기술 원천 기술에서 상업화로 사업화 모델로 최적화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진행하는 계획들을 잘못 세우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비용의 손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저도 이 과정을 실수를 똑같이 범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도와드리면 좋겠냐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투자 스타트업들을 보면 뭐 테크놀로지나 뭐 오퍼레이션, 뭐 전략, 파이낸스,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둘러봤을 때 스파이더 차트를 그리면 테크는 굉장히 스코어가 높은데 이제 다른 분야들은 되게 스코어가 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도 흔히 보시겠지만 바이오도 뭐 바이오 그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 몇 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큰 자본을 투입했을 때 이게 밸류로 전환이 되지 않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돼서 아깝게 갖게 된 어떤 시드나 프레이 그 자금들을 다 소진하고 그 다음 기회를 못 갖는 경우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본격적인 투자 자금 유치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를 하기 전에 팀의 밸런스를 맞춰야 그 다음의 계획들에 대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그 가치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더 이제 높게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테크 엣지 가진 팀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도 더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려서
그 다음 자본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도와드렸고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저희가 한 20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존율이 이제 저희 같은 초기 투자 그 기업들은 성과를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 그 생존율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후속 투자를 얼마나 받았냐거든요. 거의 기업 가치가 뭐 적으면 10억 많으면 50억 밸류 정도의 이제 투자가 많이 되는 걸 감안하면 최초 투자죠. 대부분의 이제 만들어진 밸류 자체가 저희가 투자한 이후로 만들어졌다는 감안하면 지금 총 기업 가치가 이제 2조 한 5천억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총 받은 그 투자 액수는 5천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만 이제 중간에 집계한 건데 올해만 거의 3천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케어하는 회사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완전 그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사업적인 의미에서 밸런싱을 도와주느냐, 완성해내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게 의미 있는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년 투자하는 개수도 처음에는 뭐 4개, 6개 하다가 작년엔 49개 정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누적으로 200여 개 되고 올해는 한 3천억 원 정도의 후속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분야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메디칼 헬스케어 이런 쪽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하고 있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최근에 유행하는 관심이 많아지는 기업용 사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커머스 같은 서비스나 뭐 이런 또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모델의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소재라든지 또는 뭐 로봇이나 또는 뭐 스마트팜 뭐 이런 류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최근에는 이렇게 분야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분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다양한 분야가 다 융합돼 있어요. 저희도 의료기기를 하지만 AI가 안 들어간 게 없고 심지어 신약 개발에도 AI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라든지 또는 다른 그 백단에서의 어떤 그 운용 기술 같은 것도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나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기술 기업이 아닌 게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 분야가 이제 융합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들을 잘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합류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약 50명 정도의 전문가가 분야별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는 예를 들면 레이저로 그 피부암 진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망막의 어떤 그 시술을 위해서 그 냉각 마취로 기존의 IVT 시술의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개선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부 구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현미경 같은 경우나 또는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암 수술에 대한 그 로봇 수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영상과 AI 데이터를 보유한 휴톤 같은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뭐 AI라든지 뭐 소재 뭐 여러 광학 기술 이런 것도 이제 머지돼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스타트업은 뭐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의는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것 자체를 극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스타트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의 방법론이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학교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 보면 아직 심지어는 규제도 완비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을 계속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방법론들이라든지 또는 조직 문화 또는 심지어 뭐 인사나 비전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2가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술 기업들이 시작 자체를 스타트업을 테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데 그걸 해왔으니까. 근데 실은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꼭 그 기술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쩔 경우는 운이 좋게 내가 가진 기술이 최적의 솔루션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기술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얼라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테크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많이 빠진 오류가 굉장히 그 아전인수격의 좀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꼭 내 기술을 써서 이걸 풀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이럴수록 테크일수록 철저하게 시장에서의 문제를 이해관계자별로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내 테크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내 테크를 과감하게 버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테크를 차용하든지 하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테크에서는 좀 유의할 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많이 부르는 말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 테크놀로지나 프로덕이 어떻게 마켓에 피팅되느냐가 기업의 가치나 이 기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은 기술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는 신규성, 그러니까 내가 없는 현상을 새로 발견한 거에 대해서 제일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신규성이라기보다는 이 기술이 나의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에 훨씬 더 이런 피트니스가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요. 이거의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풀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가진 솔루션이 최적의 솔루션인가, 타당한가 이걸 검증하는 과정.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이 과정이 철저하고 치열할수록 그 뒤에 속도라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이제 여러 사례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뭐 그 물리로 박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함정에 많이 빠지는 걸 이제 발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카데미에서의 어떤 성공 그 방정식이 시장에서도 이제 워킹할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초기에는 그랬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엑스퍼트하고 풀이라고 해놨는데 둘 중에 형용사가 빠져 있기는 한데 트랩에 갇힌 전문가, 프레임에 갇힌 전문가보다 유연한 바보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발견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팀들을 볼 때 처음에 이 팀은 너무 백그라운드도 좋고 너무 잘 돼 있는데 왜 1년, 2년, 3년이 가도 그대로지? 이런 팀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 팀은 처음에 좀 되게 어설픈 것 같았는데 2, 3년 뒤에 어벤져스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결국은 수용성이라는 이제 좀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만 이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경영학자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엑스퍼티즈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쉽게 이제 빠지는 함정인데 결국은 다른 어떤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건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어떤 그 조직의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인더스트리는 10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상장사 이렇게 보면은 거의 20년 전에 있던 회사는 지금 2개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탑 10에.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도에 인터넷, 2010년에 모바일.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혁명이긴 했는데 제한적이었어요. 인터넷이 있다고 정유회사가 변하거나 자동차 회사나 철강 회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유에서 철강에서 조선 뭐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그런 산업들이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한데 이런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이고 예를 들면 뭐 미디어만 봐도 뭐 요즘에 KBS, MBC, SBS 거의 안 보잖아요. 얼마 전에 종편이었지만 종편도 요즘은 거의 안 봐요. 다 OTT라든지 유튜브로 다 영화를 보고 이렇게 보고 유통에서도 옛날에 뭐 백화점이 있었다면 지금 홈쇼핑으로 왔다가 지금 이것도 거의 이제 뭐 쿠팡이나 컬리나 요기요 같은 이런 걸로 굉장히 얼마 안 됐지만 다 빠르게 넘어오고 있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래서 분야 섹터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가속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예전에는 이런 혁신의 주체가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주요 분야들을 보면 지금 혁신의 주체가 스타트업이 그 혁신의 주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게 정부나 대기업에서도 약간은 시혜적인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소외된 어떤 그런 경제 주체, 경제 플레이어들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가 나중에 떠오르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인식으로 많이 변환된 게 굉장히 큰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좋은 인력과 자본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혁신들을 이루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을 굉장히 큰 종류의 혁신은 내부에서 이룰 수 없다. 밖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려는 이런 연결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시장을 검증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계를 갖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걸 엑시트하든지 하는 중요한 어떤 채널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스타트업의 붐이 한시적일 거냐, 지속적일 거냐, 더 강화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거의 굉장히 강화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는 지표는 두 개인데 진짜 이런 지속성과 변화가 유지되려면 그거는 자본과 사람이 이동하면 결국은 변하고 지속성이 저는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 1등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이 삼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카라 쿠베 당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예전에 유행하던 고연봉의 그런 거 다 떠나서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네카라 쿠베 당토가 공대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 순위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쿠팡, 당근마켓, 토스, 배달의 민족, 라인플러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전통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올 초에 엄청 이슈가 됐었죠. 크래프톤이 개발자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2천만 원씩 다 올렸어요. 그리고 대학 그 개발자 초봉을 엄청나게 올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뭐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인상하는 효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갔다면 지금 인재들은 스타트업으로 많이 가고 거꾸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에 처우를 못 맞춰주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스타트업의 붐이 한시적일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 자본의 관점에서 변화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모태펀드 그다음에 성장사다리 그 금융위에서 하는 성장사다리 펀드로가 리드가 서서 만든 조합의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고 여기서 투자한 규모도 거의 10조 원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민간에서 투자한 건 통계가 안 잡혔는데 민간이 한 10에서 13조 정도 더 투자를 했다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스타트업에 투자된 게 20에서 23조 정도가 투자됐어요. 진짜 엄청난 액수고 지금 이 민간이나 기업이 모험 자본으로 편입되는 속도나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자금을 내부에 썼다면
외부에서 인수하는 거나 투자하는 걸로 이제 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이거 이제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예요. 통계 잡힌 게 우리나라 돈 한 300조 정도가 모험 자본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금 과거 동안 한 번도 거의 준 적이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요약을 드리면은 지금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어떤 혁신의 제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발명해 놓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도 혁신을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좋은 인재와 그걸 이뤄내기 위한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 구조하고 금융 구조하고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이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산업 분야가 전 산업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인력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잘 하려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룰을 벗어나서 좀 전문가라도 좀 되게 변화에 맞게 수용적인 태도로 다양한 전문가하고 밸런스를 맞춘 팀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